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중국이 문화 시장 자체를 중국은 그거를 시장으로 보지를 않아요. 문화 산업이라는 시각보다는 문화 사업으로 본다는 그 시각들이 있어요. 문화 산업이나 시장에 외국 기업이 너무 지배를 하게 되면 그 이데올로기 이념 측면에서 오염될 수도 있고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CSIS 강연에서 안미 경중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당면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안미 경중은 불가능하다.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됐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되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국가 안보하고 경제 교류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물론 완전히 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흔히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제 안보. 이미 안보는 경제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경제 교류 관계에서 안보 개념이 빠진다? 그거는 생각하기 되게 힘든 이미 그런 시대로 진입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미 경중을 얘기를 할 때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안보가 이미 지배하는 시기에서 안미 경중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안보하고 경제가 뗄 수가 없는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현실인식적인 거지. 그리고 실제로 보면 경제를 놓고 보면요.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가 되게 집중돼 있었어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해외로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이제 중국이었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지표를 한번 보면은 그게 역전이 됐어요. 지금 미국에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최근 수치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2023년 기준이긴 한데요. 대미 투자 비중,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전체 투자 금액 중에 미국에 투자하는 비중이 2023년에 거의 한 30% 됐어요. 29.6%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중국하고 홍콩을 합친 거, 이른바 이제 중화권인데 대만을 뺀 거긴 하지만 그 비중은 17%입니다. 그 미국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작년인가 아마 보도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유치한 외자 중에 외국인 직접 투자 가운데 제1위 국가가 어디냐? 한국이더라.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 대국에 가장 많은 돈을 제 얘기는 이제 직접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 말고 직접 투자인데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경제에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한미 간의 관계가 되게 결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안미 경중이라는 건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이미 그거는 지나갔어요. 현실적으로도.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우리나라 사실은 사드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롯데가 이제 철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롯데마트는 완전 철수를 했고 롯데백화점도 순차적으로 지금 매각 단계예요. 제가 알기로 뭐 청두에 백화점 하나 있는 게 지금 거의 매각이 안 돼가지고 되게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이제 철수 단계고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왔어요. 그렇지만 철수가 답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중국에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10대의 전기차가 팔리면 그중에 5대는 중국에서 팔리는 거예요. 무지하게 큰 시장이죠. 그렇죠?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시장뿐만 아니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되게 적은 그 분야가 되게 많아요. 신기술 영역에서.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국 속에 들어가서 중국 기업과 협업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뭐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택할 것이냐. 무슨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할 거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젠 더 이상 그거는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양쪽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이제 접근이 필요하겠죠. 중국 관영 매체가 이 발언을 두고 미국 전략에 종속됐다라고 비판하며 사드 문제까지 다시 언급했는데요. 이런 중국의 반발에 한국은 어떤 외교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의연하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갖고 뭐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 뭐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사실 중국 스스로도 자기 함정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안미 경중이라는 표현은 이거에 대해서 뭐 중국이 지금 이제 관영 언론이 그걸 비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요 중국이 그걸 갖고 우리를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야 안보는 뭐 니들은 다 미국하고 붙어 있으면서 특히 사드 때 경제는 우리하고 교류하면서 다 돈을 우리한테 다 벌고 이러면서 되게 얌체 같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논조로 한국을 비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놓고 와가지고 지금은 또
안미 경중이 미국의 어떤 그 논리에 종속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요, 한국은 미국의 논리도 아니고 중국의 논리에도 종속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고 의연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어떤 이런 액션이나 제스처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드 자체 그 기간에 제가 현지에 이제 특파원을 하던 시기와 그렇게 겹쳤거든요. 제 동료 특파원 한 예를 들면은, 제 동료 특파원은 그 사드 기간에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와서 이렇게 당연히 이제 한국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 택시 기사가 딱 보니까 한국 사람이구나. 그러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강제 하차당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그 지하철 타면은 저 휴대폰 보는 것도 약간 이제 쫄리는 거예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하여간 좀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글을 보게 되면 마치 집단 어떤 게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외교 쪽에 있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중국 쪽이죠, 사람들도 이건 좀 과도했고 우리의 접근이, 그 당시에 중국의 접근이 좀 무리했다라는 식의 반성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그거를 스스로 반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중국 지도부가 선택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기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스스로도 중국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제3국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중국도 우리 입장에서는 외부고 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경제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 마치 거의 올인하듯이 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여러 지표가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건 이제 투자를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대외 경제 의존도, 그렇죠? GDP에서 이제 그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90%가 넘습니다. 무지하게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제 구조인데, 여기서 수출을 어느 나라 국가에 많이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2003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 됩니다. 2003년이 언제냐면은 2001년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하면서 중국이 전 세계에 이제 공장으로 뜨고 세계 시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 세계 국제 무역 체제에 편입을 하면서 그 흐름을 잘 탔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중국이 한국이 최대 수출 대상국이 되는데, 그게 드디어 이제 최근 들어와서 월 기준으로는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다시 미국으로. 원래는 미국이 늘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보시면은, 그렇죠? 중국이 2000년 그리고 2018년, 2024년을 보면은 2018년이 제가 보니까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피크를 쳤던 때예요. 가장 정점에 달했을 때예요. 그때는 거의 30%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28%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수출의 28%는 다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은 거의 절반도 안 됐어요. 12%.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슷해요. 월간 기준으로는 미국이 잠깐 앞선 적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이 앞설 가능성이 좀 큽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 투자를 많이 하면 그 투자 때문에 따라붙는 그 수출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장을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장에 들어가는 시설 원부자재를 우리가 수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와 수출은 함께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중국에 그렇게 많이 수출을 한 것도 우리가 중국에 그렇게 많이 공장을 짓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아니면 도, 그렇죠? 이런 식의 접근은 아닌 것 같다. 하여간 미국을 어떻게 대하느냐, 중국을 어떻게 대하느냐, 다 스스로 우리 입장에서 자율성을 갖고 전략적으로 외교적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한한령 해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문화교류 차원이 아니라 외교적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이제 팩트를 얘기를 드리면, 이건 이제 작년이에요. 그렇죠? 2024년에 11월 8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인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만 해준 게 아니에요. 그 여러 나라 해준 거에 우리나라를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의미가 없느냐?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신 거가 외교적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물론 여러 나라를
것 중에 우리나라를 끼워 넣은 건 맞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로 공개석상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에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거는 단순한 무슨 뭐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의 의미를 넘어선 상당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외교관이. 그러니까 외교적 제스처죠. 우리가 너희들과 뭔가 개선할 의지가 있다. 이게 뭐냐면 1992년 한중 수교한 게 지금 33년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32년? 그렇죠? 네,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했어요. 보통 이런 거는 쌍방이 합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좀 손해날 것 같은 조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걸 했다라는 건 되게 외교적으로 우리가 너희들과 뭔가 좀 해보고 싶다. 잘 보세요. 11월 8일이 언젠가 정확하게 11월 3일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이빙이라는 이제 중국 대사가 부임을 하고 뭔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한 개선 방향 이거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계속 날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이제 차원에서 나온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만 있는 거냐? 꼭 그건 아니다. 어떤 의미? 경제 부양 성격도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사드 부분보다는 사드 이후에 한국인 중에 이제 중국으로 관광 가는 분들이 많이 줄긴 했는데 더 크게 타격을 받은 건 그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진짜 한국뿐만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이 무지하게 줄었어요. 그거는 뭐 중국 스스로가 봉쇄를 하는 되게 강력한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많이 줄어가지고 근데 그 관광이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소비 진작에 되게 중요한 그 하나의 채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중국 경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소비 부진이거든요. 내수 부진이에요. 그 내수를 키워야 돼요. 내수를 키워야 되는데 그럼 부진한 관광을 살려야 돼요. 관광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한국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지금은 아닌데 사실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중국으로 여행을 오는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 어디? 한국인이었어요. 제일 큰 손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한 거는 제가 보기엔 일타 쌍피 개념일 수도 있어요.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너희들과 뭔가 잘 해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날릴 수도 있고 동시에 자국의 어떤 경제 그 부진을 좀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실제로 보면은 제가 한번 숫자를 찾아봤거든요. 2024년 방중한 외국인 관광객이요 2,694만 명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을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2,600만 명. 그렇지만 이게 그리고 전년 대비 96% 증가, 무지하게 증가한 것 같죠? 근데 2019년, 그러니까 그 코로나 직전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완전 회복을 못했어요. 84.5%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관광 산업 자체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 회복을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알령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한알령 해제 움직임 정도지 실제로 한알령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해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에요. 이제 기대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번에 특사단이 갔잖아요. 특사단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이 방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을 다 끝마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알령 해제는 뭔가 큰 산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산이 있다. 넘어야 될 과제가 크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요를 통해서 접한 이제 통상 당국, 우리나라 통상 당국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한국의 문화 산업에 대해서 자국이 이렇게 시장을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무슨 한중 관계가 냉각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문화 서비스 시장 자체의 개방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중 FTA가 올해 12월로 발효 10년이 돼요. 한중 FTA 자유무역 협정이잖아요. 모든 걸 자유롭게 무역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협정 첫 번째 발효했을 때 지금 10년간은 상품 무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상품 무역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2단계 협상 중인 게 뭐냐면 서비스 협상 중입니다. 그 서비스 협상이라는 게 뭐냐? 그 안에 당연히 문화시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한중 관계가 좋아지니까 막 푼다 이런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문화시장 자체를 중국은 그거를 시장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냥 문화산업이라는 시각보다는 문화사업으로 본다는 그 시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화
산업이나 시장에 외국 기업이 너무 지배를 하게 되면 그 이데올로기 이념 측면에서 중국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오염될 수도 있고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상당히 어떤 두려움 뭔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시장은 그렇게 예전처럼 중국 시장이 활짝 열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 시장만 바라볼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오히려 중국 시장이 사드 이후에 막히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으로 눈을 돌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넓은 나라에서 더 큰 시장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거든요. 중국도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큰 나라입니다. 근데 세계는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큰 시장에서 더 크게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얻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중국 시장 하나가 뭐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마치 우리 한류 산업 자체의 어떤 운명을 좌우하느냐라고 보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문화 자체를 그러니까 시장의 시각이 아니고요. 어떤 이데올로기 국가 체제 운영의 어떤 그 기반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기반이 되는 게 만약에 서방의 이데올로기, 서방의 이념에 기반을 두게 되면 자기들의 국가 체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의 인식에는 제가 느끼기에는요, 중국은 자기들이 이제 천하의 중심이라고 그러고 세계를 천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서방과 상당히 이렇게 괴리되고 적대적인 부분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방의 인권, 특히 인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도 철저하게 서방의 인권으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중국식의 인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권이 없다고 비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례를 예를 들게요. 이것도 중국의 외교관이 한 얘기인데 제가 그걸 보고 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권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목숨이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제가 만났던 중국 외교관의 얘기인데 코로나 때 그때 잠시 동안 인도에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적이 있어요. 인도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인권을 되게 중시한다고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인권을 중시하잖아요. 자, 중국 외교관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 그렇게 자유롭고 해가지고 다 전염이 팍팍 퍼져가지고 수많은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게 인권을 중시하는 거냐? 엄격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걸 최소화하는 게 그게 더 인권 중심적인 거냐? 뭐라고 보느냐?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건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과로 놓고 보면은 중국의 논리가 맞을 수는 있는데 물론 근데 우리는 그 과정도 되게 중시를 하잖아요. 사실은 결과보다 이건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전 그래서 과정도 중요하다 뭐 논쟁을 벌일까 하다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어떤 가치를 바라볼 때 시각이 되게 다르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자체가 워낙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자기들만의 어떤 특색을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 왜? 통제를 안 하면 너무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 그리고 중국은 늘 그 중앙이 강할 때 국민들이 편했어요. 백성이 편하고 안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이 약할 때 외세가 침입을 해가지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통제가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제와 안정이라는 게 약간 섞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통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탄압을 하거나 국민들을 핍박하거나 이렇게 못 살게 하면 그거는 이제 위험수위에 달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다면은 통제도 질이 있는 거예요. 탄압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안정되게 만드는 통제라면 괜찮다라는 게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식들이 일반적인 서방의 인식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경험인데 제가 이제 2011년부터 3년간 중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할 때 그 기숙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숙사를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외부에 이제 집에서 살기도 하는데 기숙사에 들어갈 때 요건이 뭐냐면 외국인 학생은 외국인들과만 자야 돼요. 그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을 알아보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서방의 이 이념이나 가치에 오염될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2010년 되잖아요. 2010년이면은 그게 어느 나라
얘기예요. 이미 중국이요 전 세계에 지금 1년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 숫자가 많이 줄긴 했는데 한때 1년에 1억 명 이상이 해외에 나갔어요. 관광을 위해서. 물론 뭐 출장도 있겠지만 1억 명 이상이. 그 전 세계를 그렇게 둘러보고 하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뭐 오해면 안 됩니까? 그 논리라면. 물론 기숙사 생활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유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꼭 지켜야 된다. 그거는 서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 산업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게 있다. 그렇다고 완벽히 차단은 하지는 않겠죠. 그러려면은 자기들이 지배할 수 있는 이제 힘을 가져야 되겠죠. 이 문화 산업에서도 실제로 중국의 문화 산업에서 요즘 성장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이른바 이제 IP라고 얘기하는데 지식재산권을 IP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부부라고 그거 되게 못생긴 인형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주가도 엄청나게 뜨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산업의 한 영역이에요. 그렇죠? 캐릭터 산업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너자라는 이제 그 주인공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게 뭐 전 세계로 그렇게 히트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박스 오피스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큰 히트를 쳤어요. 물론 중국인들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문화 산업을 되게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순수하게 우리처럼 달러를 벌어들이는 어떤 그런 수익 개념보다는 자기들의 가치관을 널리 알리고 그런 소프트 파워를 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문화 산업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한 10여 년 만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두 얼굴의 중국 경제. 라는 이름인데요.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많은 이제 언론 보도에서 어쩔 때는 중국이 되게 잘 나간다. 흔히 뭐 AI 뭐 잘 나간다. 막 기술 혁신 막 뛰어나다. 우리를 추월했다. 반도체도 곧 따라잡힐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경우는 왜 중국 경제 곧 무너질 것 같다. 곧 뭐 미국 GDP 뛰어넘는다고 하더니 다시 뭐 미국보다 훨씬 더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도대체 어느 게 중국의 진짜 모습이야? 명확하게 얘기해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이 또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한번 하긴 했는데요. 전혀 괴리되거나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순되는 게 아니고 중국 경제 되게 어려운 거 맞고요. 중국 기술 산업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그게 고리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 경제학자들의 사실 과제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 기술 혁신과 산업의 어떤 발전이 반드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까? 그걸 가로막는 어떤 장애 요인은 없을까? 그게 이제 보통 제도의 문제로 보거든요. 사유재산권 제도로 인정되는 나라냐? 그렇지 않은 나라냐?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을 바라볼 때 제가 늘 이제 같은 지인들이나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저도 공감을 하고 누군가와 같이 공유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은 참 스펙트럼이 넓은 나라다. 워낙 큰 나라긴 하지만 제가 하나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하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상하이를 갔었는데요. 상하이에 난징 동루라고 그 우리로 얘기하면 명동 거리가 있어요. 보행가인데요. 거기에 이제 화웨이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이 있어요. 바로 그 건너편에 유명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웨이 매장에는요 자동차도 전시돼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화웨이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전기차가 중국에서 지금 무지하게 잘 팔립니다. 고급차 시장에서는 1위를 하는 그 브랜드도 있어요. 1위 화웨이가. 그러니까 화웨이는 직접 차를 만들지 않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인데 그 건너편에 그 꽤 고급 백화점이에요. 거기 지하에 제가 뭐 선물용 차를 사려고 잠깐 내려갔었어요. 거기서 뭘 발견을 했냐면 한국 글자가 적혀 있는 과자를 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브랜드가 아니에요. 아마 짝퉁이거나 아니면 사실 이제 뭐 컨텐츠 K푸드 해가지고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한국에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입힌 그 뭐 정상적인 제대로 된 제과업체가 만들 수도 있죠. 사실은 순수 짝퉁이라기보다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게 동시 존재를 해요. 그냥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화웨이의 그 매장을 한번 갔다고 해서 막 그냥 난리 났다는 게 아니고
그 짝퉁이라든가 베끼는 그런 현장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바로 그 건너편에도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나라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인상적인 제가 글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이 올해 초에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인허가를 내준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론 택시입니다. 드론 택시가 뭐냐면 비행 택시예요. 비행 택시. 그렇죠? 근데 사람이 안 타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없어요. 파일럿이 없어요. 그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감히 합니까? 근데 지금 중국 지방정부가 거의 경쟁적으로 저공경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막 키우고 하거든요.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 곳에서 그걸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제 유료로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료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런 한켠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게 이제 대중교통이잖아요. 대중교통의 정말 첨단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행 택시가 이제 운행이 된다라는 건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제 되게 이제 빨라지고 있는 건데 중국의 지방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방 공무원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 쪽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현상이 하냐면 중국 지방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대중교통 버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마을버스 같은 게 멈춰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을버스가 없어가지고 멈춰야 되는 곳이 있는 곳이 있지만 또 다른 한켠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행택시가 대중을 실현하려는 곳이 있는 곳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인도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 케이블을 까는데 첨단 광 케이블을 곡괭이로 파가지고 까는 나라가 인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괴리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현실이고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니까 안 돼라는 것보다는 중국도 계속 바뀌어요. 과거의 중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올해로 이제 수교 한 33년 됐죠. 92년이니까 수교 33년이 됐는데 92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완전히 다른 중국이죠.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미 상당히 발전한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들이고 한국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 사드 이후에 태어났던 한국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좀 고민이긴 한데 이런 현중 정서가 너무 많은 곳에서 사실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계속 벗어버리고 새로운 거를 바라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 얘기는. 지금 제일 중국을 잘하는 사람은 어딜 가면 있냐? 인천공항 가라. 방금 내린,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내린 그 사람이 가장 중국을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시시각각 자꾸 변하니까 변한 모습 그대로 물론 그 사이에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흐름은 있겠죠. 그것도 같이 봐주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여기 나왔으니까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좀 혹시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몸담고 있는 곳이 이코노미 조선인데요. 그게 이제 그 경제 주간지긴 한데 그 핵심이 커버 스토리입니다. 커버 스토리는 매주 하나의 핵심이 되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하시는 분이나 투자를 하는 분들 도움이 될 만한 트렌드를 하나 잡아서 우리가 이제 그 정리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주제별로 늘 우리는 이제 형식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국내외 그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그거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좀 보시면 딱 커피 한 잔 값인데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